안녕하십니까. 생활소음과 함께하는 음악을 찍어보려고 했는데 모친 장남이 갑자기 샤워를 하다가 노래를 불러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네, 노래소리가 들린다면 저의 모친 장남이 놀라지 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학은요, 여러분, 제가 풀어봤을 때 느낀 점은요, 역시 평가원은 예상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뭐였냐면 앞에 있는 비문학 지문들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문학 이 시지문을 한꺼번에 풀려고 한 페이지를 땡겼는데요. 요 앞에 지문 사실 뭐 해겔이나 기축통화 굉장히 어려웠고요. 해겔 기축통화 굉장히 어려웠고, 근데 얘한테 묻혀 있는 이 기술 지문은요, 지문의 구조가 약간 페이크예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다 멘탈이 나갔겠지. 근데 문학 지문은 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이름만 알지만 그 작가의 몰랐던 작품이 나온다거나 뭐 처음 보는 작품들이 잔뜩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미 작품을 처음 보지만 너무나도 클리셰 범벅인 작품들이랑 사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으면 이게 이 선택지가 답이 될 리가 없어. 이렇게 처리하는데 몇 번 걸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풀다가 처음에 막 비문학 지문 뭐 순서대로 풀려고 했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다른 지문을 먼저 푸시는 게 맞다 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증명했습니다. 왜? 평가원에서도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죠. 모든 지문을 다 어렵게 내면 무슨 쌍욕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지문을 다 풀고 나면 어느 정도 평균적인 난이도가 되게끔 만들었단 말이지. 근데 앞에서 지문이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 욕을 덜 먹기 위해서는 뒤에서 난이도를 조절을 해주셔야죠. 근데 너무 대놓고 난이도 조절을 해버리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렇게 낯선 지문을 주는 거야. 근데 앞에 지문이 좀 너무 심하게 어려웠죠. 그러면 뒤에서는 문학을 심하게 쉽게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만 그렇게 낯선 지문을 냈다.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뭘까요? 네가 이 지문을 몰라도 당연히 있는 정보만 가지고 혹은 네가 여태까지 습득한 그 문학 개념이나 클리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라는 얘기예요. 저도 풀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이 작품들을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려면 저도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라도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육사의 초가, 김관신의 거선어 투, 이육의 담초 이 세 가지를 똑바로 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제와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쉽게 풀 수 있었다라는 정도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육사의 작품에서 필요한 클리셰만 몇 개 뽑아 볼게요. 이육사의 초가라는 작품이고요. 이육사가 대체로 투쟁시를 썼다고 보지만 황혼 같은 시들을 쓴 게 있기 때문에 아예 다 투쟁이구나 생각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속한 집단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말투나 행동 양식에 그대로 묻어나오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육사나 혹은 여러분 김영랑이 되게 그 시문학파로서 순수문학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영랑에게서 도굴차고 같은 작품이 나거나 검은고 같은 작품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도 결국에는 그가 살고 있는 시대를 거스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딴에는 서정주 같은 사람이 정말 대단한 강인한 멘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분은 정말 정말로 시대를 초월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를 참 너무 잘 써서 슬픈 분이에요. 그분은 어찌 생각하면 민족시인은 전웅랑을 전혀 아니셨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어쨌든 이 이육사의 초가라는 작품을 전 처음 봤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의 약간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이렇습니다.
구겨진 하늘이요. 구겨진 하늘. 하늘이 구겨졌습니다. 이거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묵은 예기책을 편 듯이라고 했어요. 묵은 예기책. 좀 과거의 어떤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겨진 하늘 그리고 묵은 예기책. 현재 얘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돌담 우이 고성같이 둘러싸인 산기슭 배경입니다. 그쵸? 박쥐 나래 밑에 박쥐의 날개. 박쥐가 이미지가 막 밝지는 않죠. 그치? 날개 밑에 황혼이 묻어오면 황혼이라는 것은 시간상으로 저녁이 오는 시간을 얘기하죠. 초가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지고 자 초가집집마다 호롱불이 켜집니다. 이것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치? 고향을 그린 고향이에요. 그린 묵화 한 편. 근데 묵화가 뭡니까? 흑백 사진이죠. 흑 사진이다. 흑백 그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고향에 사람들이 살았어요. 사람들이 살았는데 묵화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묵화가 가지고 있는 느낌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수묵화로 그린 되게 아름다운 자연의 전경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약간 색바랜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기가 없는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겨진 하늘, 묵은 예기책, 그치? 뭐 고성같이 둘러싸인 박진 아래 황혼 같은 애들 본다고 치면 이 고향에 대한 느낌은 사실 아까 말한 전자의 느낌보다 아름다운 자의 느낌보다는 후자의 느낌이 좀 강합니다. 좀 생기가 없는 그런 느낌이 강하죠.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은 자 그림이 선명하지 않고 띄엄띄엄 보입니다. 그 그림 조각에 뭐가 있냐면요.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무를 캐러 간 가시네가 있어요. 가시네 등장인물, 그치? 그리고 젊은이 등장인물, 그리고 늙은이 등장인물입니다. 보리밭에 말매나무를 캐러 간 가시네는 종달새 소리에 반했대요. 그렇구나.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 부끄러워서 술래짠 두 뺨 위에 몸에 꽃이 피었고 자 그런데 말매나무를 캐러 갔는데요. 별로 소득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가 썩 편한 느낌은 아니네요. 그치? 그네줄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이건 이제 속설이죠. 압내강에 씨르나무 밀려 날이면 젊은이의 뗏목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몇 달에 서리빨 입져도 못 오면 바람이 분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강점기 당시에 젊은이들이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떠납니다. 이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오정환의 고향이라든지 그치 아니면 나 갑자기 그거 생각 안 나네. 박신대 박 땡땡씨의 떠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 갑자기 그 생각 안 나. 다음 영상에서 제가 그 사람 이름 생각해갖고 올게요. 아니 이렇게 꼭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뭐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아 이거 너무 말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나네. 암튼 뗏목을 타고 떠나요. 떠나면 다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 벌러 항구를 가서 흘러간 몇 달 사이에 서리빨 잎이 져도 오질 못해요. 그치? 생각해봐. 그러면 이 상황은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보통 이것은 이제 이렇게 시에서 나와버리면요. 이 가신의 이름 없죠. 젊은이 이름 없고 늙은이 이름 없고 이렇게 되면 이런 가신의 젊은이 늙은이 같은 경우에는 당대의 그런 가신의 여자들 또 젊은이 그런 젊은 남자들 그리고 늙은이들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뗏목 타고 돈 벌러 한국 갔다가 못 돌아온 거죠. 그치? 다 먹고 살기 힘든 모습이야. 피로 가꾼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피로 가꾼 이삭 참새로 날아갔대요. 그때 피로 갖고 왔는데 참새가 다 처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곰처럼 어린 놈이 북굴 꿈꾸는데도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 성에가 낀다 얘들아. 한겨울밤 여러분 보면 서리빨 입지는 거에서부터 느낌 왔죠. 개설적 배경이 자 이렇게 먹고 살기 다 힘든데 그리고 피로 가꾼 이삭 가을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참새가 다 처먹고 날아갔어요. 그치? 이 사람들 얻은 게 없잖아. 그리고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 싸운대요. 그치?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벽에 서려서 성에 낀대. 성에가 낀다는 것도 성에꽃 이 최두석의 성에꽃이라는 시 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이 추울 때 이제 입김 나오면 유리에 끼는 것 그런 거 성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겨울 밤이래 얘들아. 한겨울 플러스 밤이야. 겨울.
중에서 한가운데 있는 한겨울 플러스 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시대 상황으로 친다고 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동리의 밀고자래요, 얘들아. 심지어 밀고자라는 단어도 등장했어요. 그럼 뭐예요? 누가 누구를 밀고 하는 상황이다. 별로 좋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강물조차 얼어붙는데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미 제낄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 생겼어요. 가다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걸 물어봐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냐 얘들아? 한겨울밤에 강물조차 얼어붙었는데요. 조화로운 공동체요? 아니요. 다 같이 망하고 있거든요. 그치? 그렇다면 얘는 여기서 아웃이에요. 그치? 자, 그렇고요. 가에서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이라고요? 자연물이 쇠락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살기 힘든 거예요. 그치? 이것도 그래서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기보다는 한겨울밤에 강물도 얼어붙고 지금 굉장히 추워요. 막 이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이따 다시 맞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여기서는요. 오늘 북창을 열었어요. 열고 나니까 이제 내가 북창을 열었어. 실내에서 창문을 연 거죠.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해 앉았어요. 장거리에서 이 장거리는요. 여러분 5일장 같은 장을 얘기해 사람들이 많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등지고 산을 향해 앉은 뜻은 산을 향해서 앉았어요. 산을 바라본다는 거죠. 지향점이 산인 거예요. 내 눈은 사람들이 많은 장거리에 있는 게 아니라 산을 지향점으로 삼는 거죠. 사람은 맨날 변해되지만 뭐뭐 해싼다. 약간 그 사투리에서 뭐뭐 해싼다 이런 얘기는 뭐뭐 해댄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맨날 변해요. 하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이거 고전시가에서도 맨날 나오고요. 이황의 도산시비고에서도 나옵니다. 이거 둘이 대비되는 거죠. 인간은 유한하고 맨날 변하지만 자연은 무한하고 변치 않는다. 뭐 이런 내용도 조상님들도 엄청 좋아하던 모티프야.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하는 데다가 자, 제가 잠시 색깔펜으로 산에 대한 것을 체크해 볼게요. 태고로부터 푸르르다.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하는 데다가 그치? 보옥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함을 갖고 있어. 이거 다 플러스 찬양이잖아요. 이것은 다 예찬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내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요. 이거는 필자의 태도입니다. 사랑해. 그치? 이거 평생 산을 보고 배운대요. 그치?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찬이죠. 그 품 안에서 자라나서 또 가서 묻힐 거래요. 그치? 그러니까 뭐야? 나는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죽을 거예요.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 죽어서도 같이 있을 거예요. 그치? 알이 뻗쳐 있는 다리 놓는 산.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죠. 그치? 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하. 여기에 대놓고 그리움이라는 정서가 드러나 있어요. 그치? 미역치 한이파리 산긋한 산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요. 그치? 꿈 같은 산의 전기를 그리며 산다. 그러니까 나는 산을 지향합니다. 지향. 너무 좋죠. 그치? 그렇다는 얘기는 산의 이러이러한 점들을 찬양하고 내가 산과 함께하고 싶고 산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이 내용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치? 게다가 고전 시가에서 양반들이 갖고 있던 그런 자연에 대한 사상까지도 클리셰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보시면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회의감이 드러나나요? 아니, 산 좋다니까요. 끝. 그치? 그리고 5번도 제낄 수 있어요. 가에 어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니 다 얼어붙었는데 X, 이미 X예요. 그쵸? 자, 이제 다를 보셔야지 이걸 풀 수 있겠네요. 볼게요. 이옥이라는 사람은요. 이옥도 무슨 설을 썼는데 나 갑자기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 나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머리가 지금 쿡 떴어요. 이옥도 이옥의 시가 되게 유용한데 뭐냐면 그 꿈결에 자꾸만 그리워서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집 앞에 있는 돌로 된 길이 다 모래가 되도록 왔다 갔다 하게 된다. 그만큼 상대방이 그립다. 몽혼인가? 쓰신 분이 이옥일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지금과 상관이 없고요. 이분의 멘탈이 어떤지 좀 보도록 합시다. 온갖 것들이 요란스럽게 일제히 터뜨려서 광채가 찬란한데 바람이 살짝 불어오면 향기가 코를 스쳐요. 때마침 꼴 베는 자가 낫을 갖고 꼴 벤다는 건 풀을 베는 거예요. 손 가는 대로 배워냈는데 아쉬워 돌아보거나 거리끼는 마음도 없다.
나는 이 한숨을 쉬며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꽃과 꼴이라는 것이 지금 사람들은 이 둘을 대비되는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꽃을 베진 않지만 꼴을 베는 자가 거리끼거나 아쉬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다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를 한숨을 쉬면서 탄식하며 말했대요. 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는 바 만물이 무성히 자라며 모두가 광대한 은퇴를 입는구나. 이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 갖가지 형상을 아로새기고 단비를 내려 온 둘레를 물들이니 천기를 함께 타거나 형체를 부여받음에 각기 그 자질에 따라 고운 자태를 드러낸다. 모란의 진귀하고 귀중함을 해당화의 곱고 아름다움에 건져 보면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으나 어찌 공교함과 졸렬함에 다른 헤아림이 있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저는 이미 눈치챘어요. 무슨 얘기냐? 아니, 풀이 다 똑같은 풀이지. 어떻게 공교함과 졸렬함을 니네가 정하니? 라는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파악 못하셨겠지만 못하셨을 테니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그런데도 귀함이 저와 같고 천함이 이와 같아. 자, 사실 하늘이 낮고 땅이 아니 죄송해요. 땅이 낮고 하늘이 기르는 식물에는 귀천이 없었어요. 하지만 귀함과 천함을 사람이 나눴다는 거예요. 뭐죠? 어떤 것은 부호가의 깊은 장막안에 눈앞에 봄바람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짧은 낯을 튼 어리석은 종이의 소나기에서 가을 서리처럼 변한다. 위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가지고 온다면 이것은 꽃이라 볼 수 있고요. 얘는 꼴이라 볼 수 있겠죠. 뜨락은 사람 가까이 있고 교회의 땅은 저 멀리 박혀있어 가까운 것은 친하기 쉽고 멀리 있는 것은 저하기 때문 아니겠는가. 그쵸? 아니면 요한과 위자는 성씨가 존엄한데 범상한 화초는 이름이 없으며 성씨가 존엄한 것은 곱게 빛나는데 이름 없는 것들은 먼 데서 이주해온 백성 같은 존재이기 때문인가? 차별당한다는 이유예요. 그치? 그도 아니면 뿌리가 깊은 것은 종족이 번성하는데 빽빽이 들어선 것은 가늘고 작으며 높고 큰 것은 높은 데에 있고 가늘고 작은 것들은 들판했기 때문인가? 아니 이유를 모르겠네. 대체 왜 차별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까지 읽었어도 모르겠다고요? 그럼 마지막 문단 보세요. 아, 낳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으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에 달려있다. 여기에 지금 주제의식이 있죠. 뭐죠? 하늘은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다 태어나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꾸만 그것들을 영화롭게 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차별한다는 거예요.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기에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요. 그 조화가 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이나 꼴이나 다 똑같은 애들이었어요. 인간은 널리 베풀지 못하므로 소원함도 있고 친함도 있어서 그 소원하다는 건 멀다는 거고 친하다는 건 가깝다는 뜻인데 꽃은 좋아해서 친하지만 꼴은 소원하다. 그래서 막 베어린다는 거 뜻이에요. 하늘이 이미 낳아주었는데 어찌 사람이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지 못하게 한다고 원망하겠는가? 나는 비록 감정이 있지만 풀에겐 감정이 없으니 그것이 소의 목구멍을 채우는 것과 꼴의 운명이죠. 나비로 하여금 다투어 찾도록 하는 것을 어찌 달리 보겠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다에서는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서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태도, 자연은 똑같은데 인간은 왜 그것을 다르게 보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냈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에요. 가다에서 모두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 얘들아, 꽃은 쇠락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쇠락하긴 뭘 쇠락합니까? 자연물은 늘 똑같은데 인간이 그것을 차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답은 아웃이고 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죠. 사실 이미 한 문제는 읽자마자 풀 수 있었어요. 다음 문제. 자, 19 보기를 참고할 때 이거에 대해서 적절히 아는 거를 봅니다. 이구산 초과를 발표하면서 유폐된 지역에서라고 창작 장소를 밝혔습니다. 유폐됐죠. 사실은 고성같이 둘러싼 산기슭. 굉장히 유폐됐어요. 유폐됐다라는 것은 이제 좀 사람 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폐허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보면 그치? 이곳에서는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서 시로 형상화했어요. 그곳은 이미 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향은 묵화 한 폭처럼 생겼어요. 그치?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계절이 전개됩니다. 사실 가시네가 말매나무를 캐러 갔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비극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젊은이가 뗏목 타고 가더니 돈 벌어올 게 희망적으로 갔는데 소리가 내리도록 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좀 뭔가 촉이 세야 되고요. 늙은이의 입김이 성이 끼는 한겨울밤은 강물조차 얼어붙는 그런 현실, 악화되어가는 현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9번 보도록 할게요. 초간을 A부부터 보십시다. A에서는요. 돌담 울에 둘러싸인 산기슭을 묘사해서 화자가 고향을 회상하는 장소의 분위기를 말하는데요.
그 장소의 분위기가 지난번에 아까도 말했지만 구겨진 하늘, 묵은 얘기책, 고성같이 둘러싸인 박쥐나래, 황혼 같은 것들에 따라서 뭐 묵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보면 분위기가 썩 활기차지는 못합니다. 그쵸? 거기에 호롱불이 켜지는 등 사람이 잘 보셨어요. 봄날의 머리밭 풍경을 제시해서 화자가 떠올린 고향의 모습 이랬다는 거예요. 그치? 그 띄엄띄엄 보이는 그림 조각에 이런 그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 보시면 그늘줄에 오면 풍년이 든다더니 암내강에 시르나무 밀려나리면 자 그렇다더니만 그치 큰 강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것만 보지 말았어야지. 젊은이가 뗏목 타고 가더니 다시 못 와버렸어요. 그치 그러니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결국에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기에서도 보세요.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일정의 현실이에요. 근데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글을 쓰고 양자했겠죠. 이거 너무 쉬웠잖아요. 그치? 사실은 너무나도 답이 손들고 서셨습니다. 3번이고요. D.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이죠. 그치? 왜? 피로 갖고 온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 버렸어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쵸? 너머의 그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이미지. 현실 너머의 세계.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요. 북극은 현실 너머의 세계 맞습니다. 그렇죠. 강물이 얼어붙는 삭막한 겨울의 이미지, 일제상점적의 가혹한 현실, 너무나도 클리셰 범벅이었습니다. 자, 20번 산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나해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히 아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일단 수시로 변하는 인간, 그치, 변했었던 인간과 그치, 대비되어서 태고로부터 본질에 일치 않는 불변성 가진 거 맞고요. 그리고 5번부터 보겠습니다. 답은 2번이니까요. 자, 5번. 산은 현재 함께 존재하는 존재로 여기면서도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존재. 현재 함께 있습니다. 그쵸?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립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은 현재 함께 존재하지만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될 존재. 궁극적인 존재. 나 죽어서도 일로 갈 거예요. 그치? 그리고 마음이 사랑하고 배우고 내 그품을 현재 자라나지만 또 거기 가서 붙일 거예요. 이런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적 존재 고향으로 인지합니다. 그품 안에 자라나죠. 그치? 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사나 했죠. 그리운 대상으로 바라보는군.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그 연에서 보입니다. 산을 삶과 죽음을 이어줌으로써 죽음에도 함께할 대상.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달이 놓는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인간의 덕성을 표면하는 데 집중한 적극적인 의지를 지닌 존재. 인간과 대비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보시면 1번과 2번이 대비됩니다. 1번 혹은 2번이 답이었어야 했어요. 이렇게 클리셰 번복에 심지어 다이다이 매치를 시켜주는 엄청난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20번 틀리시면 안 됐어요. 21번 다의 나에 대해서 나라는 것은 화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네, 얘도 너무 쉬웠어요. 뭐냐면 인간의 감정에 소원과 친음이 둘 다 있어요. 그치? 사사로운 균형을 도모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싫어한다기보다는 하나는 귀하게 여기고 하나는 천하게 여긴다. 귀함과 천함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풀은 조화가 균일한 존재로서 가치의 우열을 지니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치? 사실 냈는데 조화가 균일했지만 인간이 그것을 차별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쵸? 풀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깨달음 아닙니다. 그쵸? 사실 하늘은 이미 조화롭게 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화초의 귀함과 천함에 대한 평가는 그 본성에 맞게 이름이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본성은 하늘이 부여했지만 인간이 지 맘대로 부여한 것입니다. 꽃의 공교로함과 졸렬함을 판단할 때는 꽃의 형체보다 쓰임새의 기준을 둔다는 것도 얘들아 쓰임새의 기준을 둔다. 이거 인간 기준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하늘이 사사람 없게 조화가 균일하게 됐다. 그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인데 어찌 그런 것들을 신경 쓰겠느냐라는 것이 여기서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2번 보시면 묵화와 북창을 중심으로 가와 나의 이미지를 비교하는 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봅니다. 얘들아 묵화 같은 경우에는요 가의 고향이었고요. 고향 모습. 북창은요 산을 볼 수 있게 해줌 입니다. 자 보시면 1번이 답이니까 5번부터 볼게요. 가에서 묵화에 그려진 몸의 꽃의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연 북창을 통해서 보옥의 안타까운 정서를 담아낸다. 보시면 보옥은요
보옥을 가졌지만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산이에요. 그러니까 보옥이 안타까우면 안 되죠,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 일단 X예요. 그치? 맞아. 4번 북한의 그림 조각이라 한 것은 고향의 분절된 이미지를 네, 잠시 갸우뚱하고요. 나에서 북창을 열어 산을 보고 있다는 것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이미지를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요 산에서 자라나고 거기서 가 묻힐 것이고 그치 내 품이 고향인 내 그리운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고 그치 그 전기를 그리며 살 것이에요. 그 나의 지향점이지 분리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가에서 묵화의 조미처라고 한 것은 좀 먹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치 화자가 고향에 대한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인식이 변화된 시점을 얘들아 인식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인식은 늘 좋았어요. 그래서 3, 4, 5, X. 이번에 보시면 묵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에서 북창은 저승에만 의미하는 절망적 상황에 여러분 마지막 쪽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나에서 꿈같은 산의 전기를 그리며 살아요. 그치? 여러분 향긋한 냄새, 순한 냄새 여기서 어디 절망적인 현실이 있습니까? 절망적인 현실은 가에 있습니다. 2도 아웃이에요. 답은 1번인데 묵화, 박진아라의 이미지를 연결해서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를 아까 얘기했었죠. 보면 구겨진, 묵은, 박진아래, 항원, 어두운 이미지라 이거예요. 그치? 이런 것들을 그치? 얘 생각하면 어두운 이미지 준 거 맞고요. 북창에서 바라본 산의 품에 주목해서 산이 주는 아늑한 이미지 아까 얘기했잖아. 산을 플러스 찬양 좋은 것만 얘기했어요. 그럼 답은 1번입니다. 그쵸? 23번 보시면요. 달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보시면 표현 대상을 그와 관련된 관념이나 사물로 대신하여 나타내는 법이 있다.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 포함된다 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혼재되기도 하면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를 환기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치 사실 사물의 속성으로 실체를 대신하거나 대상의 한 부분으로 전체를 대신하는 것 이런 것들은 대유라고 부르죠, 여러분. 자, 그렇고요. 표현 대상을 그와 연관된 다른 관념이나 사물로 나타내는 것은 뭐 이를테면 유추 같은 것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걸 그때 몰랐더라도 문제를 푸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답이 뒤쪽에 있으니까요. 자, 볼게요. 가에서 저녁에 오는 시간을 그와 연관된 사물인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을 나타냈어요. 자, 산골 마을의 저녁 풍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보여준 게 맞습니다. 그쵸? 저녁에 오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음 호롱불이 켜진다는 것으로 나타내줬어요.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다. 저녁에 오고 있다. 이 말을 호롱불이 켜진다 라는 걸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죠. 그치? 자, 그렇고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미지와 분위기 같은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죠. 뭐 유추나 대유에 때 이걸 가두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겠네요. 일단 지우겠습니다. 왜냐면 이것까지 생각하면 이거 유추인데요, 대유인데요. 이거에 너무 집착하실 것 같아서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 자체로만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2번 보시면 고향에 머무르지 못하고 객지로 떠나는 현실을 뗏목에 타고 흘러가는 것과 연관져 나타냄으로써 삶의 불안정함을 구체적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돌아오지 못했잖아요. 불안정하죠. 그치? 자, 이 시절에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떠나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강제징용을 당한다거나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고향에서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들은 사실은 나중에 6, 70년대 산업화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크게 보신다면 살고 있는 세계가 그들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떠난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3번에 보시면 나에서 세속적인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장거리. 이 장거리는요. 장거리 커플, 롱디 할 때 그 장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라는 장이 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요. 세속적인 공간입니다. 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장거리. 그래서 장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것도 이해관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속성을 활용해서 나타냄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세속 공간의 분위기를 환기한다. 네,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자, 다해서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런 속성을 갖는 부호가의 깊은 장막으로 나타냄으로써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 같은 것은 이 글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과 가까우면 그냥 귀한 대접을 받고 인간과 멀면 아무렇게나 막 베어져서 소먹이로 쓰이는군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갑자기 적막한 분위기를 끌어내시면 너무 많이 가신 겁니다. 돌아오십시오. 5번 보시면 가에서 풀의 가치를 소와 나비의 행위와 연관지어 나타냄으로써 자, 소는 네, 꼴을 처먹을 것입니다. 나비는요, 꽃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풀은 나비가 막 찾아와요. 그치, 귀하게 여겨져요. 어떤 풀은 막 베어져가지고 소의 먹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찮게 취급되는 풀과 귀하게 여겨지는 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사실 너무 쉬웠습니다. 이 질문 너무 쉬웠는데 먼저 해서 뭐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앞에서 시간 많이 썼을 거기 때문에 이 질문 쉽게 풀으라고 질문 이렇게 내준 겁니다. 심지어 뒤에 나오는 잘생긴 우산 하나 저 처음 봤습니다. 네, 뭐 물론 보시는 고3들도 있겠지만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처음 봤어요. 박태보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 푸는 거 클리셰 범벅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하나씩 또 이것도 길게 찍으면 길면 지겨우니까 다음 시간에 찍어서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저도 자러 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보여드릴까요? 시간이 안 뜨네요. 시간 지금 12시 15분입니다. 저도 이제 자고 내일 희망찬 하루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